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지금의 멕시코 근처 유카탄 반도로 거대한 소행성이 날아왔습니다. 지름 200km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은 지구 기후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켰죠. 오랫동안 지구를 군림하던 거대 파충류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5번째로 벌어진 대멸종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운석은 꼭 파괴, 죽음을 알리는 대명사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론 오히려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는데요.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창 전 세계가 UFO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던 1973년 화학자 레슬리 오겔과 함께 흥미로운 가설을 툭 던졌습니다. 오래전 지구에 날아왔던 소행성과 해성 표면에 묻어있던 물질이 지구에 전달되었고 바로 그것이 지구 생명의 씨앗이 되었을 거란 가설을 제시했죠. 당시까지 기존의 거의 모든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재료는 그저 지구 어디인가에서 조합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릭은 순식간에 그 가능성을 지구 바깥 우주까지 확장시켰죠. 지구의 생명체도 외계 생명체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른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크릭이 이 가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진 이후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크릭이 툭 내뱉은 이야기는 이후 50년에 걸쳐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었죠. 에런 시리즈 중 명작으로 손꼽히는 2012년 프로메테우스는 정확하게 이 가설에 기반합니다. 수십억 년 전 엔지니어라 불리는 외계 종족이 지구 바다에 찾아왔고 그 몸속에 있던 성분이 녹아들면서 지구 바닷속 최초의 생명체를 이루는 재료가 되었다는 가설이죠.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시체는 오늘날 인간의 DNA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지구 생명의 기원이 소행성과 해성에서 왔던 걸까요? 그렇다면 우주 전역 또 어딘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우주 돌멩이 조각에 묻어있던 생명의 재료들이 오랜 시간 우주를 떠돌다 또 다른 행성에 전달되고 또 그 파편이 다시 우주에 날아가서 또 다른 행성으로 전달되는 거죠.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떨어진 산에 날아가면서 그곳에 새로운 민들레 동산이 펼쳐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 전역의 생명종이 범우주적으로 퍼지는 거죠. 바로 이것을 범종설, 판스페르미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매력적인 가설이지만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구의 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소행성과 해성까지 직접 날아가서 그곳에 정말 생명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놀라운 가능성에 주목한 천문학자들은 최근 들어 소행성을 향해 다양한 탐사 로봇을 보냈습니다. 소행성 류구로 떠났던 하야부사2 탐사선은 성공적으로 류구에 터치다운을 시도했죠. 하야부사2는 캡슐에 소행성 샘플을 수집했고 그 캡슐은 지난 2020년 12월 지구 대기권을 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행성 샘플을 직접 지구까지 로켓 배송한 셈이죠. 더 최근엔 나사의 오시리스 렉스 미션이 있었습니다. 소행성 벤우에 접근한 탐사선은 마찬가지로 기다란 주둥이로 소행성 표면에 터치다운을 성공했죠. 짧은 충돌 순간 퍼져나온 소행성의 비산 먼지들을 수집했고 샘플 캡슐은 지난 2023년 9월 성공적으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했습니다. 소행성 샘플을 싣고 지구 하늘에 떨어진 인공 운석이 되었죠. 하야부사2 탐사로 얻었던 류구의 샘플은 지금까지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죠. 류구의 샘플에서 무려 살아 숨쉬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그 수가 증식되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린 드디어 영화 프로메테우스처럼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엔지니어의 정체를 발견한 걸까요? 엔지니어가 알고 보니 뜻밖의 허접한 박테리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엔 아주 슬프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있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소행성 류구 안에 살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박테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류구의 샘플을 얇게 자른 다음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무언가 얇고 가는 미세한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스케일은 5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요. 사람 머리카락의 두께가 대략 20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수준입니다. 머리카락은 이 논문의 사진 속 얇고 가는 구조 전체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훨씬 두껍죠. 샘플 곳곳에서 길고 가느다란 필라멘트처럼 보이는 구조가 발견됩니다.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 필라멘트가 단순히 어딘가에서 묻은 사람의 머리카락, 털
또는 옷감의 섬유 같은 게 아닐까 추정했죠. 실험실에서는 실험복의 섬유, 실험 도구를 닦을 때 쓰는 천이나 패드에서 다양한 섬유 조각이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섬유 조직과 비교해봐도 류구 샘플에서 발견된 구조와는 일치하지 않았죠. 이 필라멘트 구조 중 하나를 더 크게 확대한 사진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가닥이 움푹하게 들어간 구조가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두 세포가 아직 덜 분리되었을 때 보여주는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필라멘트 수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증식을 하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했죠. 단순히 안경 닦기 천에서 묻어나온 섬유는 아니었습니다. 류구의 샘플을 담고 있던 캡슐은 지난 2020년 12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로켓 배송 선물을 바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꾹 참고 기다려야 했죠. 최대한 지구의 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개월간 진공 챔버 안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2022년 11월 4일 이 샘플의 컨테이너가 개봉되었죠.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샘플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던 날짜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당시 처음으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샘플을 들여다봤을 때 샘플에서 발견된 필라멘트 수는 겨우 11개뿐이었죠.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2022년 11월 30일 필라멘트 수는 14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주가 더 흐른 2023년 1월 14일이 되었을 땐 다시 그 수가 36개로 줄었죠. 이건 분명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수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어떤 살아 숨쉬는 개체 군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생명의 흔적이었죠. 실제로 연구진은 아주 잠깐 정말 미생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게 아닐까 들뜨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죠. 이건 외계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구의 박테리아였죠. 지구의 박테리아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증식합니다. 맨 처음 박테리아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느리게 증식하면서 본격적인 생장을 준비하죠. 별다른 세포 분열과 증식은 관찰되지 않고 이후에 생장을 위해서 단백질의 복제를 준비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로그 그로스 페이즈에 진입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박테리아의 수는 2배씩 뻥튀기 되죠. 지수함수적으로 개체 수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라고 해서 무한정 증식하진 못하죠. 군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수가 부족해지면 결국 증식을 멈추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즈에 들어갑니다. 이후 서서히 그 수가 줄어드는 데스 페이즈까지 이어지죠. 이번 류구의 샘플에서 확인된 박테리아로 추정되는 필라멘트 수도 정확히 이런 패턴으로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11개뿐이었던 그 수는 불과 3주 만에 147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다시 36개로 감소했습니다. 이 생장 패턴을 통해 연구진은 대략 5.1일에 한 번씩 그 수가 2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했죠. 이것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필라멘트 증식이 시작되었을지를 추적해본 결과 맨 처음 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해서 소행성에서 샘플을 잘라냈던 바로 그 시점 2022년 11월 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원래부터 소행성에 살고 있던 외계 생명체였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실험실에 도착한 직후 지구에서 묻은 지구 박테리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확인된 이 박테리아의 정체는 바실루스로 추정합니다. 바실루스란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막대기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기다란 필라멘트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이들은 지구 전역의 땅과 강,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살고 있는 아주 흔한 박테리아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단단한 세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진공에 가까운 낮은 압력 조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죠.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실루스는 120분마다 한 번씩 2배씩 증식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행성 샘플에서 확인된 필라멘트는 거의 5일마다 2배씩 늘어났죠. 이건 소행성 샘플이 지구에 도착한 이후 보관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실루스는 압력이 낮은 조건에선 2배로 증식하는 시간이 대략 6일까지 늘어납니다. 딱 이번 샘플에서 확인된 필라멘트의 생장 주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혹시 소행성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외계 박테리아가 겨울잠을 깨고 따뜻한 지구의 환경에서 다시 되살아난 게 아닐까 하는 미련을 갖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죠. 소행성 샘플이 지구에 오자마자 바로 까본 것이 아니라 거의 300일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실험실의 따뜻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행성에 무언가 외계 생명체가
생명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이미 1년 가까운 긴 보관 시간 동안 더 많은 수로 증식했어야 하죠. 하지만 맨 처음 샘플을 분석했을 때 관찰된 필라멘트의 수는 겨우 11개뿐이었습니다. 게다가 2023년 1월에 진행된 추가 분석에서도 별다른 필라멘트 구조가 또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 외계 박테리아가 소행성 곳곳에 묻어있던 상황이었다면 또다시 새로운 샘플을 깎았을 때 그 안에서 한 번 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새로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은 찾지 못했죠.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외계 박테리아 엔지니어의 정체는 아니었지만 이번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선 이번 발견은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가 아닌 소행성과 같은 전혀 다른 천체의 표면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번성하진 못했지만 곧바로 죽진 않았죠. 꽤 일정 기간 동안 증식을 하면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류구 샘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은 Rapid Colonization, 급성 식민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소행성 샘플은 불과 몇 주 만에 지구에 살고 있던 토박이 박테리아에게 정복당해버렸죠. 이것은 앞으로 화성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를 테라포밍하려는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궁극적으로 화성에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사람이 가기 전 먼저 더 척박한 환경에 살 수 있는 박테리아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화성과 같은 지구 바깥 물질 위에서도 박테리아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 증식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 테라포밍이 실현된다면 인간보다 먼저 화성에 진출하는 진정한 선발대는 박테리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발견은 다양한 소행성과 해성 탐사를 연이어 계획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남깁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갖고 온 귀중한 샘플이 지구의 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오염 방지 프로토콜을 준수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샘플은 지구 물질로 오염되었죠.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토콜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행성의 방역막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박테리아는 생화학적인 반응을 하면서 소행성 표면의 미네랄을 파괴하거나 원래 없던 새로운 물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즉 소행성의 화학적 특징이 변형되는 거죠. 소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50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물질을 그대로 품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보물을 지구로 갖고 오는 순간 오염되어 버린다면 연구 결과는 왜곡되어 버리겠죠. 우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은 사실 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무려 14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2003년 9월 미션이 끝난 갈릴레오 탐사선의 최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죠. 일부에선 목성 주변을 도는 유로파와 같은 얼음위성 표면에 추락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물과 얼음이 존재하고 있는 높은 확률로 외계 생명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많은 추가 탐사가 예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에서 보낸 탐사선이 유로파에 추락하게 된다면 거기에 묻어있던 지구의 물질로 인해서 순수한 유로파의 환경에 변형을 가할 수 있죠. 만약 나중에 가서 정말 유로파에 가봤더니 박테리아가 발견된다면 이게 정말 유로파에서 탄생한 외계 생명체인지 아니면 오래전 선배들이 보낸 탐사선에 묻어있던 지구의 박테리아였는지 알 길이 없어집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 인류가 유로파에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엔지니어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꼴이죠. 그래서 결국 천문학자들은 갈릴레오 탐사선을 목성 구름 속에 다이빙 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유로파의 환경을 지켜냈죠. 덕분에 최근 발사된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별다른 오염의 걱정 없이 지금껏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을 유로파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 예산 문제로 인해서 조금 휘청거리고 있긴 하지만 나사는 2030년 안에 화성에서 샘플을 직접 지구로 갖고 돌아오는 역사적인 미션 마스 샘플 리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화성에 날아간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열심히 화성 곳곳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샘플을 수집하고 있죠. 이후 뒤따라서 화성의 두 번째 탐사선이 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탐사선의 샘플을 옮긴 다음 작은 미사일 같은 로켓이 화성에서 발사되죠. 그러면 화성의 귀중한 보물을 싣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화성에 대한 연구는 모두 화성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화성에서 샘플을 갖고 오는 거죠. 만약 모두의 바람대로 이 미션이 무사히 굴러가게 된다면 인류는 드디어
지구의 테이블 위에 화성의 물질을 직접 올려두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소행성 샘플 분석에서 벌어진 것처럼 화성 샘플도 지구 물질로 오염되어 버린다면 그 귀중한 화성 샘플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많은 오류를 품게 되겠죠. 곧 화성 샘플의 귀환을 꿈꾸고 있는 천문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번 류브 샘플의 안타까운 결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조지프 헬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캐치 22를 집필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 캐치 22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암묵적인 규정인데요. 정신 나간 사람은 폭격 임무에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쳐있다는 사실을 군의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올바른 정신적인 판단을 했다는 뜻이고 결국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폭격 임무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캐치 22는 돌고 도는 순환 논리에 빠지는 난감한 상황을 일컫는 표현으로 쓰이죠. 소행성 샘플을 분석할 때에도 우린 비슷한 상황에 빠집니다. 소행성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하려면 지구의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실험실에 갖고 오는 순간 지구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올바른 분석은 할 수 없죠. 따라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소행성 샘플을 지구에 갖고 오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소행성 샘플을 지구에 갖고 오지 않으면 애초에 분석을 할 수 없죠.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자체만 본다면 소행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그 순간 소행성은 원래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측면에서 마치 관찰이란 행위 자체가 우주의 모습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양자역학의 난감한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원자들의 미시세계에서도 또 우주의 거시세계에서도 우리가 손대기 전 순수했던 그 본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주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